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 시각장애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의 정의.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시각장애의 정의 보시면 특수교육법에 의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 기기의 지원을 받아야지만 어떠한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을 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어떤 기계의 지원을 받아야지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정의. 이렇게 요 부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시력 교정 이후에도 시각이 손상된 상태로 교정을 한 이후에도 손상된 상태로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부분적 시각장애와 맹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위에 쭉 보시면 심화 포인트에서 시각장애 용어 나옵니다. 시각장애 용어.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용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각, 시력, 약시, 법정, 맹, 시기능, 터널, 시야, 맹, 저시각, 방향정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시각장애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법정, 맹을 보시면 시력이 극히 나쁘거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로 교정 시력이 200분의 20 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200분의 20을 의미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이 부분은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200피트, 즉 약 61m에 해당됩니다. 61m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61m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안경이라든지 컨택트 렌즈, 수술 등으로 최대한 교정을 하더라도 20피트, 즉 6.1m 이내에서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분의 20, 이 부분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쭉 내려가 볼게요. 시각장애의 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내장. 여러분들 백내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뿌옇게 혼탁하게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눈부심, 빛 번짐 현상이 나타나고요. 녹내장은 뭘까요?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서, 그래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시신경이 조금씩 손상되어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 그래서 두통, 눈의 통증, 구토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반변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황반변성. 노화독성 염증 등에 의해 황반부의 변성이 일어나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황반이 뭐예요? 황반은요, 망막이라는 안구 내 신경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빛을 느낄 수 있는 광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황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반부의 변성이 일어나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사물의 형태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며 책을 읽을 때 글자에 공백이 생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 박리, 그렇죠. 떨어지는 걸 말하죠. 그렇죠. 망막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층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시각 정보를 뇌로 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망막이 기능하던 시야가 검은 구름, 그림자,
커튼으로 가린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시각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각장애 분류를 볼까요? 분류, 기능적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실명 그리고 광각. 자, 완전 실명은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죠. 그러나 광각, 수동, 지수, 저시각 이 부분들은요 일상적인 용어로서 해석이 되는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각, 암실에서 광선 인식이 가능한 상태. 수동은 눈앞에서의 움직임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상태. 지수는 전방 1m의 움직임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상태. 저시각은 시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 그래서 기능적 분류에 있어서 이런 용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각각 나누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쭉 내려오셔서 우리 스포츠 등급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 기출문제로 나왔었고요. 자, B1, B2, B3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B1은 빛을 감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되겠고요. B2는 시력이 60분의 2 이하, 이 부분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죠. 60분의 2 이하 혹은 시야가 5도 이하로 물체나 그 윤곽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B3는 시력이 60분의 2에서 60분의 6 또는 시야가 5에서 20도 사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분류를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종목식 고려사항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의 영역별 특성 및 지도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성을 먼저 볼게요. 인지적 영역. 자,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학급 성취는 어쩔 수 없이 또래에 비해서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한된 환경 경험이, 그렇죠. 우리가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환경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연학습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우연학습이 뭐예요? 특별하게 책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삶의 행위 가운데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을 우연학습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제한된 환경 경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영역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언어적 영역은 전달 속도는 느릴 수 있고 시각장애이긴 하지만 음의 높낮이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억양, 표정, 몸짓 등의 그렇죠 변화가 없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영역 볼게요. 불안, 공포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과 공포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상호작용 부족, 사회적 관계 유지 힘들. 그렇죠. 사회적 관계 유지가 힘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옆에서 말씀드렸던 인지적 부분, 정의적 개념에 대한 문제, 학습 지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관계 유지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적 영역에 있어서는 신체 활동의 기회가 적고 바른 자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신체 활동 특성. 여기 보시면 역시 비장애인보다는 체력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 기술 습득이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술 습득하는 것이 느릴 수밖에 없고 또한 질적으로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체 특성, 운동과 관련된 신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상동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체육 활동 지도 전략. 그렇죠. 언어적 설명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용어 한두 가지를 포함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시범. 자, 잔존 시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그렇죠.
이 시각장애 같은 경우도 잔존 시력이 꽤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잔존 시력의 정도를 파악한 후에 동작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보조,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고요. 시청각 단서 활용, 소리가 나는 기구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말로서 지도를 하고 그리고 촉각 탐색, 그렇죠? 손으로 만져서 동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지도를 하는 이러한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맹의 경우,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하겠죠. 지도자의 시범을 자신의 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인체 모형,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의 인체 모형, 이런 인형을 사용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인 지도시 고려사항 보도록 할게요. 잔존 시력의 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범과 설명의 양과 질이 잔존 시력의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포츠 형태는 정적 요소의 스포츠와 동적 요소의 스포츠 형태를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꼭 정적 요소에 해당되는 스포츠만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각장애 발생 시기. 그렇죠. 시각장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에 따라서 신체 활동을 한 경험이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활동에 대한 기억, 주변 환경에 대한 기억이라는 부분도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기본 운동 기술 발달이라든지 체력 수준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장애 발생 시기가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자, 청각장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인 모든 것이 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획득하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청각장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의는 청력을 잃은 사람과 밑에 보시면 평행 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평행 기능은 뭐예요? 속, 귀에 방골이간 손상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청각장애 유형. 자, 여기 보시면 전음성, 감각, 신경성, 혼합성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음성은요,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일반적인 청력의 손실 상태를 의미를 하죠. 소리 전달 기관이 뭐예요? 소리 전달하지 못하는 소리 전달 기관, 외이, 고막, 중이 이런 것들이 소리 전달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음성 같은 경우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아듣는 정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감각, 신경성. 자, 청각과 관련된 신경 손상이죠. 그렇죠? 신경 손상. 여기서 말하는 신경 손상은 어떤 기관일까요? 뇌의 달팽이관 또는 청신경. 그렇죠? 그리고 또한 중추신경계 이상, 이러한 그 신경계 손상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크게 말소리를 들어도 그 음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음성과 감각신경성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합성, 전음성과 감각신경이 혼합된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의 비교. 그렇죠? 전음성 청력 손실, 그렇죠. 크게 말하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로 말하기를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화도 사용합니다.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은 말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대부분이 수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의 유무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전음성 청력 손실은 보청기가 유용하고요.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 이식은 당연히 신경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의 달팽이관 이식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고려사항,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죠.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할 때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입술로도 읽을 수 있고 몸짓으로도 우리가 정보를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기기구 사용, 그래서 청각장애인의 틀린 어법 및 단어를 교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청각장애인이 인지하고 있는 수신호를 사용할 것, 그리고 대화를 방해할 수 있는 언행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청각장애인의 영역별 특성 및 지도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꽤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청각장애인 경우 심동적 영역,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동 기술의 문제는 매우 적습니다. 거의 뭐 일반적인 부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출생 후 기본 운동 습득 여부에 따라서 심동적 영역의 완성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록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심동적 영역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인지적 영역 청각장애니까 어쩔 수 없이 언어 발달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소통 능력 부족할 수 있죠. 정의적 영역은 수화 사용 위주의 청각장애인 간의 교류가 많고요. 때문에 결국 사회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체 활동의 특성 볼게요. 자, 선천적인 청각장애로 인한 체력 또는 운동기술 부분에서의 문제는 적습니다. 항상 체력이나 운동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일반인과 같은 거의 수준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출생 이후에 얼마만큼 기본적인 운동을 많이 해봤느냐에 따라서 완성도의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업 성취 수준은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서 좀 낮을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 체육활동 지도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체적, 그렇죠.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수화, 구화 사용을 유도해야 됩니다. 주변 소음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또래와 함께 참여를 권장하고 메시지 전달 시에는 필요한 단어, 동작 사용, 천천히 말하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뭐 읽고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기타에 보시면 스포츠 참여 시 인공 와우 및 외부 장치를 반드시 제거. 특히 수중 활동 시 외부 장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 처리가 필수다. 인공 와우가 뭐죠? 인공 와우?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도움이 안 될 때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팽이관이 우리가 와우라고 하죠. 그래서 달팽이관의 질환으로 전혀 듣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청신경을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들이 뭐예요? 인공 와우, 우리가 수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청각장애인에게 신체활동 지도시 유의사항 한번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청각장애인이
눈과 입을 볼 수 있도록 위치해야 되고요. 등지지 않아야 됩니다. 잘 볼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화 구화를 통해서, 그리고 시각적 설명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해도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야외 스포츠의 경우 수화 통역사의 참여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종목을 나타내는 수어, 최근에 22년, 23년, 24년 꼭 한 문제씩 수어에 대한 문제는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포츠 종목을 나타내는 수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체장애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체장애. 자, 지체장애 쭉 넘어오셔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정의가 있고요. 우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특수교육법에 의한 정의를 특수교육법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죠.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정의, 기능, 형태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자, 기능상의 장애, 형태상의 장애, 그렇죠. 형태상의 장애가 있다라는 건 곧 기능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 형태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 지탱 또는 팔다리의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 그래서 특수교육법에 의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넘어가고요. 자, 지체장애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도 주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척수 손상, 척추골, 그렇죠. 척추골 또는 척추신경의 질환이나 상해로 유발되는 증상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회백수염, 우리가 일명 소아마비라고 합니다. 소아마비. 자, 회백수염, 소아마비라고 하고요.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마비 형태, 그렇죠. 소아마비라고 하죠. 마비 형태이다. 그래서 회백수염은 뭐다? 소아마비라고도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분 척추, 태아가 자라는 처음 4주 동안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발생하는 선천적인 결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뼈 뒤쪽 뼈가 서로 붙지 않고 벌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척수 탈출증이 생깁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분 척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편이, 그죠? 편이라는 건 뭐예요? 기울어져 있다, 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휨 현상,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구조적, 비구조적으로 분류되며 이는 척추 측만증, 전만증, 후만증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척추 손상에 따른 운동 및 감각 기능. 자, 이 부분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 그 23년도 부분에 출제된 부분입니다. 자, 경추 7번 아래 부위의 손상. 경추 7번 아래 부위의 손상이 되면, 경추가 뭐예요? 목이죠. 목뼈 가장 아래쪽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추 7번 아래 부위 손상이 되면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고 어떤 동작을 할 수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추 7번 아래 부위의 손상은 어깨 세모근이 발달되면 팔꿈치를 고정시킨 채 물건을 잡고 놓는 동작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턱걸이, 양궁, 탁구 운동까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손상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감각의 문제, 운동 기능의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경추 7번보다 아래쪽에 있는 흉추 10번, 12번 손상을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는 등 근육 위 부위와 배 근육을 완전히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통 자체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이 가능하고 긴 지지대를 이용해서 걷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떤 부위,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을 때 어떤 부위까지는 가능하고 어떤 형태의 운동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절단장애를 보겠습니다. 절단장애. 자, 절단장애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인체 사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제거되거나 이런 상태를 의미를 하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은 하지 절단 장애인의 경우 근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조 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활동량이 거의 없으므로 산소 소비량과 근육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지 절단 장애인과 상지 절단 장애인의 유산소 능력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산소 수준 능력이 하지 절단 장애인 경우가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5번째 보시면 환상통증. 이 절단장애 같은 경우는 이 환상통증이라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단장애인의 환상통증은요, 팔다리 부위를 절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단을 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환상통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압박, 열기, 한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 경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절단 장애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단 장애인에게 신체 활동 지도시 고려 사항. 자,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당연히 모든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척추 측망증 또는 머리 위치 변화 등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등으로 인한 절단은요, 의학적 검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당뇨와 고혈압, 심장 질환들을 항상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에게는 의학적 검사가 반드시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지 절단의 경우 걷는 운동은 일반 장애인들보다 50% 정도 많은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지체장애인의 발형 유형 구분 볼게요. 이것도 꽤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백수염, 뭐라 그랬죠? 소아마비다.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마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절단장애 있고 다발성 경화증, 이것은 염증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몸의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염증이 발생해서 근육이 경화되는 것, 굳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이제 출제되었던 근위영양증. 자, 여러 근육군의 퇴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호흡장애와 심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을 하기도 하죠. 자, 밑에 볼게요. 진행성 근위영양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의 근육에 진행성, 대칭성 근위축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근육의 괴사로 근수축을 할 수 없죠. 근육의 괴사는 뭐 때문에?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이 부족이 되면서 근육이 괴사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이 괴사가 되기 때문에 근육이 재생되는 과정에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대체된다? 바로 지방이나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성 발휘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성비대는 근세포가 아닌 지방 조직으로 비대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가성비대, 그렇죠. 사이즈가 커진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조직으로 비대해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성 근위 영양증 같은 경우도 듀센형과 베커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듀센형과 베커형의 어떤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체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고려사항. 자, 요것보다는 스포츠 지도 시 고려사항을 볼게요. 요 부분들이 또 많은 거의 해년마다 나왔던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창 예방, 그렇죠. 지체장애이기 때문에 욕창 예방 매우 중요합니다. 욕창이 뭐예요? 욕창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박이 이루어지게 되면 뼈가 이렇게 돌출된 부위가 있죠. 거기에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 혈액순환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죽어서 발생하는 궤양, 이 부분을 우리가 욕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주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의복을 착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세 번째. 자, 흉추 6번 이상 손상이 되게 되면 반드시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흉추 6번 이상 손상 시 혈류 이송 체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지 못하게 되고, 혈관이 수축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뭐예요? 심장은 심박동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극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여서 심박수를 분당 120에서 130박 이상 증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결국 뭐예요? 운동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련 시에 분당 120에서 130박 이상의 심박수 증가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장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 부하를 천천히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혈관에 교감신경계 결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혈류 이송체계의 문제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경우는 몸을 앞으로 완전히 숙이거나 앞쪽으로 서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척수 손상 장애인의 자율신경 반응 이상.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반응 이상으로 인해서 피부에 자극이 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 방광 여기에 과도하게 팽창하게 되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서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운동 전에 배변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T6번 이상 척수 손상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 경우 신체 내부 기관과 피부로 흐르는 혈류가 바뀌어서 내부 열과 냉각 메커니즘 조절하는 혈관의 교감신경계의 결함이 생긴다. 자, 냉각, 내부 열, 냉각 메커니즘. 우리가 몸 심부에서 열이 발생이 되면 그 열을 체외로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죠? 우리 심부에 있는 혈액들이 피부 쪽으로 옮겨가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땀을 흘리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온도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T6번, 경추 6번 이상의 척수 손상자들은 이러한 기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열증이나 저체온증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신체 내부 기관과 피부로 가는 혈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열 조절이 안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체장애 영역별 특성 및 지도 전략. 심동적 영역 보행 기능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심동적 영역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인지적 영역은 여러 감각에 대한 수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수나 의족 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정의적 영역은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요.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서 아무래도 정서적인 문제, 우울, 조울, 화를 삭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체활동 특성 한번 신체활동 특성 이 부분 중요합니다. 상지절단과 하지절단에 따른 운동 기술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절단은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기술이라든지 체력 면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체육활동 지도, 그렇죠. 언어적 지도 방법, 간단한 언어 사용, 이 부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그 특수 체육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대부분이 다 같은 의미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지시 반복, 시범 및 구두로 지시 후 보조하는 것, 그렇죠. 자, 시범은 정확한 동작으로 천천히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 주의 산만 요소를 제거해야 되고 난이도 수준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기 유발은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동기 유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응급처치, 수시로 안전 체크,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6번 이상의 손상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응급처치 과정을 숙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이제 뇌병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 어떤 게 있죠? 뇌성마비라든지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뇌병변 장애의 정의, 심한 장애인 그리고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고요. 자, 뇌병변의 분류에 있어서 뇌성마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성마비 말 그대로 마비에 해당됩니다. 출생 시 또는 출생 이후 2년 이내의 뇌 손상 또는 결함으로 움직임에 만성적 장애를 갖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장애와 자세 이상을 보이는 비진행성 증후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운동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분류에 있어서도 운동 기능적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해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경련성, 무정의 운동성, 운동실조성, 강직성, 진정성, 혼합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경련성은 뭘까요? 경련성. 과긴장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정의 운동성. 무정이라는 것은요, 불수의적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정의 운동성입니다. 어디에 손상이냐? 자, 기저핵 부분 손상이다. 자, 올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운동실조성, 이것은 손해에 대한 손상이다. 그래서 손해가 기능하는 평형성, 협응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직성은 말 그대로 강직성, 그렇죠. 굳어지는 거죠. 심한 정신지체를 동반을 하고 수축근, 뭐예요? 우리가 주동근이라고 표현하죠. 수축근과 기랑근 모두 근육이 강직되는 것. 그리고 진정성은 떠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증상. 그리고 혼합형은 뭐예요? 뭐와 무엇이 같이 나타나는 증상입니까? 경직성과
무정의 운동성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 내기가 비교적 쉽죠. 자, 그래서 기능적 분류 이 부분 한번 보면 국제 뇌성마비 스포츠 레크레이션 협회는 뇌성마비인 스포츠를 위해 기능적 분류로 8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것, 5등급에서 8등급까지는 보행이 가능한 등급이다. 이 부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뇌성마비에 의한 의학적 진단뿐만 아니라 비진행성 뇌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비진행성 뇌병변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영구적인 운동장애를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달 중에 있는 태아 또는 영아의 어떤 장애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해부학적 분류로 추체로성 뇌성마비와 추체외로성 뇌성마비, 손해성 뇌성마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추체로는 뭐예요? 추체로는요. 우리의 그 수유적 운동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추체외로의 뇌성마비는 대뇌 피질과는 관계없이 무의식적 운동, 협응 운동, 근육 간의 협응, 이런 부분들, 이런 무의식적 운동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추체외로성 뇌성마비, 그러니까 추체외로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는 손해성 뇌성마비, 손해의 기능은 뭐예요? 운동 능력과 균형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시각, 평형 감각이라든지 위치 감각 등.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뇌성마비를 이야기합니다. 자, 뇌성마비 장애인 체력 프로그램의 고려사항을 한번 볼게요. 고려사항. 당연히 평가해야 되겠죠. 어떤 평가? 가동성 평가, 근장력, 균형, 협응력 평가. 그래서 뇌성마비는 말 그대로 마비이기 때문에요. 근력보다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어 능력이나 협응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어 능력이나 협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더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잡기 능력이 부족한 경우 랩 어라운드 중량을 사용해서 그렇죠. 대상자가 수동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빠른 움직임, 마비이기 때문에 빠른 움직임이나 반동은 근육의 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량에 비해 높은 비율의 산소를 소비함으로 피로감을 빨리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쭉 보시면 이제 지도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 전략을. 자, 뇌병변 장애의 경우 신체적 움직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가 매우 좁은 것이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주의력 및 기억력 수준이 부족하고 그래서 판단 부족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움직임 심도능 영역이 떨어지다 보면 동기 유발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의적 영역 형태에서는 동기 유발이 낮을 수밖에 없고 상호작용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 성향이나 충동적 주의력 감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신체 활동 특성을 보면 비장애인의 체력에 비해 체력 수준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움직임이 어렵고요. 마비적 부분이기 때문에 불균형적 근육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근력뿐만이 아니라 평형성, 협응력 등 신체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심동적 영역 지도 전략 볼게요. 심동적 연령은 그래서 근육 운동을 위한 중량 들기 및 유연한 튜브를 이용하는 것, 넘어지는 법 가르치고 규칙적인 체육 활동 계획을 제공하고 한 과제에 하나의 목표를 제시를 하고 기본 운동 유형의 단계적 발달을 촉진을 한다.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신체적 움직임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 발달 촉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력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협응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지적 영역은
동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죠. 반복적 학습 제공. 정의적 영역은 성공적인 운동 경험을 제공시켜야 된다. 자,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운동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적절한 환경 조성, 개인 유형에 맞는 체육 활동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뇌병변 장애의 영역별 특성 및 지도 전략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